네, 신박한 경제. 오늘부터 경제 코너 이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박시동 경제평론가 우리 박상현 교수님 두 분이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제목이 아무래도 살짝 우리 제작진에서 신장식과 박둘 해가지고 신박한 경제로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은 박시동입니다. 예, 자, 민주당 쪽에서요 김남국 의원 소위 가상화폐 관련한 논란. 김남국 의원 측 입장을 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김남국 의원 오늘 발표한 입장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요. 투자금 출처는 주식 매각 대금 9억 8,574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가상화폐 보유금은 9억 1,000만 원이다. 라고 했고 이 주식 매각 대금을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 매도해서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역시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인 22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인출한 현금은 440만 원이라며 인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소개해드렸고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사실관계나 각 입장 추가적으로 하이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 1주년 취임 1주년 경제 성적표를 좀 매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시동 평론가 먼저. 예. 네, 뭐 영어로 F, 네. 숫자로 빵점. 이게 장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좀 아프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수출이 죽쓰고 있고요. 7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또 쌍둥이 적자, 경상수지 연속 적자고요. 세수가 뭐 30조가 구멍이 나는 나라 살림을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고요. 네. 무역수지, 환율, 물가 폭등 3연 초과고요. 네. 민생 외면 부자 감세.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지정학 리스크까지 경제에다가 새로운 함수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정말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1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매번 채점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학생들, 박상현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뭐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F 학점이다 경제는. 일단 F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수출 부진 문제라든지 물가 환율 문제는 뭐 윤석열 정부가 꼭 잘못해서보다는 외적인 환경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거시 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안정화를 할 것인지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원래 한 50조 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뭐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 또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융 불안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또 규제 완화 정책들을 통해서 금융 불안에 또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또 지금 미중 패권 다툼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통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통상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그냥 안보 문제, 북한 핵 문제만 나오고 사실 중요한 통상 외교가 거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뭐 3대 개혁이라고 내세운 뭐 노동, 연금, 교육에서 성과를 못 낸 거는 두 번 치더라도 노동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면은 노동자 때리기. 네, 약방 감초처럼
반노동 정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만 하기 때문에 향후의 노사관계, 노정관계 굉장히 지금 암울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뭔가 좀 저도 오기 전에 좋은 소리 좀 해줄 거 없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찾지를 못하셨다. 뭐 잘한 거 뭐 없습니까? 경제 정책에서 박시동 평론가님. 잘한 거를 굳이 찾기는 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쨌든 예. 우리 박상희 교수님은 F를 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실제로 갈짓자, 거시정책의 갈짓자. 이게 뭐 금융을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쩌자는 것인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고 3대 개혁도 사실 정치적으로 노동개혁만 이용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말로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노동개혁, 연금개혁 관련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점수 주는데. 자, 노동개혁,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뭐를 평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사실 말만 있었지 시작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국회에 논의를 맡겨버렸죠. 네, 그때부터 사실 이건 뭐 정부에서 사실상 손을 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 어떤 경제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셨던 뭐 시장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원칙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지금 비서실장도 전통 경제 관료 출신이고 예, 소위 기존 관료 경제 출신이죠. 수석도 전통 관료 출신이고 두 분 다 관료로서 아주 평가가 좋았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저는 두 분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제가 네. 느낀 거는 관료는 관료일 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고언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뭐 네. 대통령 심기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뭐 훌륭한 관료든 평이 좋았던 관료든 아니든 간에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결론은 관료는 관료다라는 관료는 생각이 관료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박시동 평론가님 그렇다면 가장 먼저 F 학점에서 C, D라도 좀 가능하면 A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점 F 낙제점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는 중국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거시 경제가 제일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예. 중국과 지금 디커플링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양국 교역액이 사상 늘어났어요. 예, 사상 최고액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또 자본주의 대장님 아닙니까? 워렌 버핏. 예. 워렌 버핏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스튜피드. 미국과 자본주의의 핵심도 디커플링을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있어요. 디커플링. 예. 중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스스로 탈중국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제일 큰 시장을 버리고 있어요. 네. 이걸 일단 먼저 바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올해 세수 추계가 지금 30조에서 50조 사이가 지금 펑크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대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국가 갈팡질팡하는 재정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말하는데 지금 국가 채무가 1천조 원을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말하는데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자 감세 정책을 제가 따져봤더니 5년간 64조 이상 감세가 되고 있어요. 이러는데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걸 저희가 수치로 내고 있는데 네네. 지금 19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업률 플러스 그렇죠. 경제고통지수가 뭐 그런 거죠. 물가고요. 물가, 합치는 겁니다. 실업률하고 물가 합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되면 민생이 어려운데 난데없이 99시간 노동개혁을 얘기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생 외면을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빨리 친민생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거 뭐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질문일 것 같아요. 이거 더 올라가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스톱되나? 라는 이제 미국 금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국 금리와 1.75%포인트 차이가 나버렸는데 이래도 되나? 우리는 괜찮은 거야? 우리는 그러면은 이 금리 차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아니면 좀 따라가야 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이제 이 정도면 다 됐습니까? 5점 몇 %죠 지금? 지금 5.25입니다. 5.25%.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사실 경제가 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고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지만 참고 믿어달라.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줄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때를 놓치면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발견했을 때 빙하를 피할 수 없는 이미 늦은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 위기 문제 한 10몇 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 문제라든지 탄소 중립 이행 같은 문제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빙하를 보고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토론도 없다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민주당 역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무관심하다. 양당 공이 저는 좀 정신 좀 차리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리 문제인데 미국 지금 페드도 그렇고 미국 재계도 언론도 다들 지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사실 원래 은행들이 이 주 정부에서 채트를 받는 주은행들, 작은행들 중심 체제입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근데 최근에 이제 큰 은행들이 좀 생기고는 있는데 이 작은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 주로 예대마진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업 이런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작은행들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요. 금융 불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페드 같은 경우도 이런 좀 금융 불안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물가가 특히 근원 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 압력과 또 금융 불안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나빠지는 걸 또 막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누구든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차이가 유지되면서 환율 불안정이 제일 큰 우려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금리 차이가 1.75%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1.75%나 차이가 나면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환율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삶에 생활에 이 금리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뭐 미국 금리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일단은 현재 금리에 대해서 뭐
향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연말에 네.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예. 연말쯤 인하 검토가 인하 될 것이다. 검토. 최소한 인상은 없을 것이다가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시장에서는 예, 특별한 돌발 뉴스가 동결 없다면 내지는 인하로 본다. 예, 연말부터 인하 검토가 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를 검토할 때 예. 제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컨센서스 이제 업계 수치를 봤더니 거의 90%좀 심하게 한 95% 이상 이번에 5월달에 한년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5월달에 금통이 금통위에서 90% 이상 지금 현재 동결 예측. 현재 시장의 지난번에도 컨센서스입니다. 동결됐잖아요. 예. 그럼 1.75%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해설을 차이가. 해드리면 왜 이러느냐, 왜 동결이냐면 인상도 인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아래 다 꽉 막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가계부채. 환율이 급등했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인상하는 거고 물가가 예. 너무 급등이었을 때 인상하는 건데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인상하면 가계부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꾸로 인하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인하 인상 시나리오 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디로 가도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현재는 위아래 다 꽉 막힌 상황에서 동결 예측이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리 결정에서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하나는 환율 움직임이죠. 네. 환율 움직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불안이 우리도 좀 심각하죠. 네, PF 뭐 대출 PF부터 문제, 시작해서 그다음에 회사 9월쯤 되면은 그 소상공인들 계속해서 연장시켜줬던 그렇죠. 코로나 대출 그 자영업자 대출 네. 그 계속 이 연장을 시켜줬죠. 네, 이렇게 네. 돈 갚는 걸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게 9월달에 도달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뭐 주택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또 없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 유지할 가능성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 많이 높아지고 9월달에 코로나 그 자영업자들 대출해줬던 거 이제 기간이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소위 위기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가게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일단 그런 위기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2020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유예를 해줬거든요. 대출 네네. 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9월에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때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게 37조 원이에요. 37조 9월에 예. 그래서 만기 돌아오는 게. 그쪽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부담이고 그동안 이 5대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이 안 좋은 유예 상황 때문에 안 좋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럼 제2금융권으로 이분들이 가죠. 다 제2금융권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다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이 사상 처음은 아니고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를 보고 있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5초 남았습니다. 이 연체율이 터지면 1, 2금융 동시 위기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 자, 이런 9월 위기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